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들을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박 교수님,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많이 바쁘셨죠? 국내 최고의 이 분야 또 전문가시다 보니 아닙니다. 예. 여기저기 인터뷰 많이 불려 나가시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정상회담 이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공동성명까지 공개가 됐으니까요. 종합해서 총평해 주시자면 어떤 말씀 주시겠나요? 상당히 잘된 정상회담이다라고 일단 결론부터 내리고요. 이 시작하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일단 미일 정상회담 지난달에 있었던 게 워낙 포괄적이고 자세하고 협력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늘 어쩔 수 없이 한일은 서로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좀 넘어서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비교를 했을 때 한국이 좀 부족한 면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고민이었는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걸 상쇄할 만큼 됐었고요. 또 하나는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의제인데 과연 한국이 거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뭐 북한 문제 여전히 한미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고 또 백신까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다 잘 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잘된 정상회담이었다라는 평가이셨는데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눈에 띄는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특히 이제 형식적인 부분에서 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비교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께서는 가장 좀 특이하게 여겨진 부분들 좀 어떤 부분들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워낙 다양하고 또 광범위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공동 성명이 어떤 수준으로 나오느냐죠. 그리고 더불어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성명뿐만 아니라 공동 성명을 설명하는 설명 자료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까 그에 관심을 갖고 제가 좀 재밌지만 좀 한번 세봤습니다. 네. 미일 공동성명에서 나온 그 글자 수가 14,139자였는데요. 예. 야, 그걸 다 이번에 세셨어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17,000자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았다라는 거고요. 네. 이 공동성명 설명 자료도 미일 같은 경우에는 9,100자 정도 되는데 우리는 2배 가까이 16,000자 정도. 예. 물론 네. 단순 비교가 좀 그렇긴 하지만요. 네. 그만큼 자세한 내용들 또 풍부한 내용들이 한미 정상회담에도 담겼다. 이번에 정상회담 그 총 시간도 우리가 조금 더 길었죠. 시간도 길었습니다. 거의 이 14,000 대 17,000이 그 이번에 정상회담 시간에 좀 비례하게 나온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늘 이렇게 일본이랑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그렇지만 주요 동맹국으로서의 협력을 가져왔느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치로서로도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공동성명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공동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 장면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My team consulted closely with President Moon's team throughout the process of our DPRK review, and we both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Our two nations also share a willingness to engage diplomatically with the DPRK to take pragmatic steps that will reduce tensions as we move toward our ultimat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550,000 Korean soldiers, sailors, airmen who work in close contact with American forces in Korea. We'll provide full vaccinations for all 550,000 of those Korean forces engaging with American forces on a regular basis. 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입니다.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을 보면 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뭐 이전에 트럼프 정부 때와는 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뭐 전반적으로 한미 간의 입장이 골고루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어쨌든 남북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데 미국과 함께 남북 관계를 좀 뚫어서 이것을 또 뭔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분명한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 보면은 공동성명에
이 판문점, 이 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예. 존중한다라는 이제 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명시가 됐었어요. 명시가 사실 됐습니다. 기자회견 때는 판문점 선언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서 왜 이게 빠졌지? 국내 기자들은 그 상당히 의문을 품었는데 이 공동 성명에 들어갔어요. 공동 성명이 들어갔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해갖고 분명히 들어갔고요. 이것은 한국 정부가 굉장히 원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유연성을 갖고 대북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게 마련했다라고 판단이 바로 됩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주목했었는데 왜 우리 정부가 이걸 바랬었고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판문점 선언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물론 비핵화 문제도 다루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뭔가 뚫어가려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현재 남북 관계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 북한이 당연히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여전히 제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남북 관계를 제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기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간 것이죠. 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이제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정확하게 만날 수 있냐 했더니 결론은 당장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른바 탑다운 방식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네. 실무회담을 통해서 다져지고 그리고 명확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상황까지 보고 나서 필요하면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건 북한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표현도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한테 국제적인 어떤 이 명성을 주는 것은 자기는 원치 않는다라는 네. 게 기자회견 때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 뭐 우리 정부는 제가 이야기는 조금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해서 좋은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화를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네. 예. 그것은 아니고 원칙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바이든 행정부 입장을 예, 예.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대북 특별대표의 성김 대행을 또 지명을 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성김 대행이 워낙 이제 북핵통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뭐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계속 임명이 안 돼서 왜 이러느냐 했더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비건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을 했는데 네. 6개월 넘게 북한이랑 전혀 대화를 못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교훈이 있어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하면 그때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하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 깜짝 발표가 나온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화에 조금 더 방점을 찍겠다는 거죠. 예. 네. 북한이 그런 의지를 안 밝히더라도 미국은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뭐 가장 이 한반도 문제를 예, 잘 예. 아는 성긴 대사를 임명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한국과의 소통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이 네. 있는데 그 본부장과의 카운터파트가 대북정책 예. 특별대표거든요. 네. 임명이 돼야 실시간으로 한미가 이 대북 문제를 공조를 할 수 있는데 이 소통 채널도 좀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임명이 된 것은 잘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짚어주신 부분 북한을 향한 대화의 메시지 이런 것도 좀 담겨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과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북한 쪽에서는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것도 궁금해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회담을 일단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뭐 북한이 원하는 정확한 답은 나오진 않았죠. 북한이 공개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미국이 선철회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적대시 정책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재부터 시작해서 뭐 연합훈련 연구 중단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이 나름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북한이 싫어하는 단어들을 최소한 피하려고 했는데 뭐 그중에 하나는 나왔습니다. 인권 문제는 나왔죠. 예. 근데 인권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의 핵심 기조 중에 하나가 네. 가치 외교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인권 외교입니다. 인권이라는 말은 사실 북한 정부가 매우 싫어하는 단어죠. 매우 싫어하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인권 문제가 나왔는데 뭐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없고 예. 그냥 인권에 대해서 한미가 앞으로 공조하겠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낮춰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거 외에도 북한이 지난 5월 2일 날 그 담화를 3개를 발표를 하면서 네. 미국을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중에 두 가지가
미국이 제재를 계속 얘기하는데 네. 그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제재 얘기는 안 나왔고요. 네.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에 또 하나는 억제, 그러니까 북한을 억제하겠다라는 예, 얘기도 예. 있었는데 그것도 빠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촉구하는 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것도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제재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군요. 수위를 조금씩 더 낮췄고. 그렇죠. 이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작성할 때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다 민감한 의미를 예.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제가 판단하기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예. 수준으로 가져갔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이번에 눈에 띄는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미사일 지침 해제 논의가 이제 합의가 됐다는 점인데요.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다고 미사일 보셨을까요? 지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서 2번 지침 개정이 돼서 사실상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마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문재인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 군사 주권 차원에서 한국이 요청을 했고, 근데 이게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거는 잘한 결정이고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후속 조치를 잘 해나가야 되는데요. 현재 미사일은 사거리가 800km로 묶여 있고 그리고 탄두 중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은 트레이드 오프 방식이라고 해갖고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800km라도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근데 800km로 기존에 묶어놨 것은 800km가 인천을 기준으로 해갖고 북경까지가 900km가 좀 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것이 풀리면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80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네. 것이고 그것은 중국을 네. 포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또 하나는 2019년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맺었는데 그 이후에 남북 간의 이 군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더 고도화된 미사일을 개발을 한다면 북한이 거기에 대한 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앞으로 후속 조치를 우리가 잘 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왜 이런 합의를 해줬을지 또 궁금한데 이게 사실 이제 말을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 대한 사거리를 제한하던 게 이제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뭐 정확하게 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때 INF 조약이라고 해서 중거리 핵 전력 미사일 조약을 폐기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을 사실 견제하기 위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이나 일본, 필리핀에 배치를 하기를 원하는데 뭐 한국도 당연히 반대를 하고 모든 국가들이 반대를 하죠. 그렇다면은 이 동맹국들이 미사일 능력을 스스로 개방을 해서 네.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에 미국이 그것을 활용해서 얼마 전에 그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미사일망을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덜 들 수 있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아마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셈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어서 백신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백신과 경제 분야요.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수확은 어떤 거라고 좀 보세요? 백신 분야는 어쨌든 뭐 오늘 또 나왔습니다만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삼성이랑 같이 그 모더나가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파트너십을 한미가 백신 파트너십을 맺기로 네. 했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이죠. 한국을 우리가 이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이 세계 2위 생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급망에 중요한 역할을 미국과 파트너를 한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예. 네, 처음에 우리 정부가 이 백신 스와프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는 사실 현실성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67개국이고요. 예. 40개국 이상이 다들 백신이 부족해서 미국한테 백신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중에 한국은 이 방역 상황이 제일 좋은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만 줬다가는 이제 다른 국가의 형평성 문제가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 이 동맹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걸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 판단에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한국군 55만 명 백신 네. 제공하겠다라고 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명분이 있는 게 한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합 체제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군이랑 한국군이랑 같이 훈련을 하고 연합 체제이기 때문에 한국군에도 백신이 필요하다. 그런 명분이 생긴 거죠. 근데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수급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아쉽다 이런 반응도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수급 계획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네. 사실 바라는 5월, 6월 달에 부족분이 당장 들어오는 그것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다 이렇게 예. 예. 네, 해석을 할 수 있을 그렇군요. 것 같군요. 이번 정상회담을 화면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보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금 트럼프와의 회담은 사실 여러 차례 이제 했었잖아요.
이번에 바이든과의 만남은 첫 만남이어서 그런지 다소 좀 긴장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차이는 왜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해외 정상을 가서 만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회담인 게 분명합니다.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흔들어놨던 것들, 특히 동맹 입장에서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 공격 대상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자리였고 그것을 복원한다는 입장에서 하는 중요한 회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리 대통령과 다들 긴장해서 준비해 간 것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전반적으로 역시 그 동맹이 복원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모습들과 실질적인 내용도 거기에 들어갔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성공적인 이번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 저거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지금 저게 뭐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라고 하는데 저게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텐데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제 스가 일본 총리와 만났을 때는 햄버거를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스가 총리는 또 그 햄버거를 먹지 않았었고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저런 차이들도 보면서 짚어보면서 일본보다 우리를 좀 더 예우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그 장면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음식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햄버거보다는 당연히 그 크랩 케이크 더군다나 우리 문 대통령이 그 제 부산 출신이니까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라고 하고요. 저 크랩 케이크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상당히 파퓰러하는 음식은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 동부 쪽에는 이 크랩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바다 가재죠. 그걸 이용한 음식을 대접을 했다라는 거는 파퓰러하다면은 뭐 햄버거처럼 좀 대중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많이들 동부 쪽에서는 먹는 음식이고요. 그만큼 또 뭐 문 대통령에 대해서 배려를 한 그 섬세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문 대통령이 뭐 해산물을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배려한 섬세한 일정이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요. 오늘 교수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